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업 대응 전략과 경영 혁신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8주차 강의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국의 규제 정책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의 대안으로 떠오른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 등의 친환경차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기술의 발달로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카 관련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규제 완화, 지능형 교통체계, 고정밀 도로지도, 도심항공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각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자 보조금 정책과 세금 인하 정책을 시행한 일도 있었는데 1995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 정책에 대해 미국, 일본, EU는 이를 WTO에 제소하여 위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수출 절차, 추가 인증 요구 등 무역기술 장벽을 활용한 자동차 산업 보호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환경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국내외 차량에 일괄 적용하는 기술 장벽을 활용했고, 중국은 수입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지역을 제한하여 비용과 시간을 늘리는 비관세 장벽을, 또 EU는 친환경 규제와 함께 중국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로 17%에서 38%에 이르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끈 관료와 주요 기업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1970년부터 고유형 소형 승용차 모델 제조와 탑다운 방식의 부품 국산화, 해외 선진 자동차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주선하여 자동차 수출 주력 산업화의 방향을 제시한 김재관 박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을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업체로 성장시킨 정세영 회장, 정몽구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 1990년대 말까지 현대자동차와 함께 종합자동차 업체로 경쟁했던 기아자동차 김철호 회장과 김선홍 회장, 그리고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회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박사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 확산 연구센터의 동영상 강좌, 한국의 경제관료 7주차 강의, 최형섭, 김재관, 과학자로서 산업화의 기틀을 닦다 편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박사가 철강 공업과 중공업 발전에 기여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김재관 박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1933년 4월 19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956년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서독 정부 초청 장학생에 선발되어 1961년 뮌헨공대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1967년까지 독일 철강 회사인 데마그 기계공업과 뮌헨공대 금속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1964년 12월 김재관 박사는 서독 정부와 경제개발 차관 협의를 위해 뮌헨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작성한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을 전달합니다. 조국의 중공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김재관 박사의 마음이 박정희 대통령께 전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를 19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해외 유치 과학자 1호로 초청하게 합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위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대한국제제철 차관단을 조직하고 연산 60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립안을 세계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에서는 경제적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관 용절을 거절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 작성의 경험과 독일 제철소에서의 경력을 살려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철소 건립안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김학렬 부총리는 키스트의 김재관, 윤여경, 김훈철을 중심으로 종합제철건설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기존 국내 수요를 충당하는 철강 연산 60만 톤에서 자동차와 조선산업에 사용할 아변 강판과 후판의 생산량을 추가하여 연산 103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 건립안을 직접 작성했고, 윤여경 선생은 국내외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산 103만 톤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김훈철 박사는 대형 선박 건설을 통한 수출 산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 조선공업 진흥 계획으로 철강과 조선산업을 연계하여 진척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영국 뉴캐슬 대학 교수이자 영국 선박회사 AMP 애플도어 부사장 제임스 티스데일과의 친분으로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산업을 위한 선박 기자재, 설계, 유럽산 부품,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차관과 선박 발주를 연결해 줍니다. 영국은 조선산업에 있어 경쟁 관계에 있던 일본을 견제하고자 한국의 조선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1969년 연산 103만 톤의 포항제철 건립안으로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제철소 건립을 위한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을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외에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등 태평양 전쟁 때 피해를 준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배상해야 했으므로 자금 지원 시 수익성과 산업발전 기여도가 명확한 프로젝트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서독의 최첨단 일관 제철소 현황을 토대로 연속 주조 방식, 고순도 철강 생산이 용이한 LD 전로 생산 방식, 자동차 강판 생산을 위한 열연 강판 공장, 대형 선박 제조에 사용할 후판 공장과 생산량 확대 시 증설될 공장 위치 등을 포항제철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일본 대장성은 연속 주조가 되지 않는 소규모 독립 제강공장 설립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으나 최신 철강 설비에 해박한 김재관 박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협상 결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연산 103만 톤 생산이 가능한 최신형 고로의 포항제철 건립에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이어 소요되는 현물 및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1970년 4월 1일에 포항제철 착공식이 열리기 3개월 전인 1970년 1월 22일 김재관 박사는 부품 국산화 답보 상태에 있던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키스트에서 표준형 차체 개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그리고 1970년 9월 자동차와 조선을 포함한 기계공업 발전을 위해 키스트의 연구보고서 중공업 발전에 기반해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화합니다. 1962년 이후 상공부의 외국 모델 기반의 부품 국산화 정책에서 탑다운 고유 모델 확보 및 수출 양선화 정책으로의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 전환을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4사는 수시로 모델을 변경하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의존했으므로 국내 140여 개의 부품 업체들은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고 설비 투자를 통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국 모델 기반의 부품 국산화 정책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고유의 표준 차형을 개발하는 동시에 차체 제조를 위한
프레스, 금형 설계 기술 연구와 해외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해 차체의 국산화와 대량 생산 체제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국의 대형 승용차 대신 국내 경제 상황에 맞는 소형 승용차 개발을 목표했습니다. 동기간 신진 자동차에 부품을 팔던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중국의 주4 원칙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미국 GM이 합작하여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의 고유 모델 육성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그를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에 임명하고 추진하게 합니다. 김재관 중공업 차관보는 자동차 공업 장기 진흥 계획을 작성하여 1980년대 완전 국산 자동차 50만 대 생산 및 1억 5천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금융, 세제, 수요 촉진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1975년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 개발 및 국산화율 95% 달성을 구체화한 계획안은 1974년 6월 상공부 장관의 결재와 7월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후 완성차 4사에 공문으로 전달되었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에 대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1973년 9월 대통령 비서실은 더 이상의 외자 합작이나 신설 없이 기존 공장 중심의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제작을 요청하는 자동차 공업 육성에 대한 대통령 각하 지시 공문을 관련 부처와 완성차 4사에 발송했습니다. 자동차 공업 장기 진흥 계획은 수정 보완을 거쳐 1974년 1월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으로 발간됩니다. 정부는 계획안을 따르는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를 생산 비용 2,000달러 이하에 1975년까지 생산하면 국민차로 지정하여 수요의 80%를 보장한다는 약속도 명기했습니다. 신진 자동차와 합작했던 GM은 소형차 개발 경험이 없었고 중형차 이상의 모델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할 의도였으므로 이 계획안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일본 마츠다의 2000cc 가솔린 엔진과 소형 승용차 브리사를 들여와 생산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고유 모델의 디자인 개발에 따를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자동차는 대규모 연구와 설비 투자를 감행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미국 포드의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단계에서 포드와 합작하여 엔진 공장 신설 등을 논의하는 단계였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철수 이후 포드가 여러 이유를 들어 합작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결국 1973년 1월 현대 자동차는 합작 결렬을 선언합니다. 김재관 중공업 차관보는 완성차 4사에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만 이 계획안을 듣고자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실을 방문합니다. 김재관 차관보는 정주영 회장 형제에게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 개발을 권유하여 서울에 도로를 채우고 있는 일본 승용차를 대체할 국산차를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석했던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임원들은 고유 모델 개발에 반대합니다. 금형, 강판, 차체 기술 등 자동차 주요 공학 기술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재관 차관보는 디자인과 핵심 부품은 사오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에 이태리 이탈 디자인을 포함한 14개사의 디자인 회사 개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엔진과 차체는 일본 미쓰비시의 도움을 청하되 영국 자동차 엔지니어 조지 팀블을 초청하여 소형 승용차 양산을 지휘하도록 현대 자동차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일본 미쓰비시는 개발 단계에 있던 소형 승용차 모델 랜서를 현대 자동차가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양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고유 모델 소형 승용차를 제작하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때마침 1913년 국제 오일 쇼크는 석유 소모가 많은 중대형차 대신 경제적인 소형 승용차의 수요가 늘던 시점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획 포착 능력과 경영 리더십에 대해서는 본 연구센터의 동영상 강좌 한국의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3주차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재관 박사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견인한 산업화의 기틀을 닦는 혁신적 과학자입니다. 그가 마련한 철강공업 육성 방안은 포항저철이 되었고 주변으로부터 실현 불가능한 꿈취금을 받았던 자동차 고유 모델 승용차 양산 계획안은 조선산업 육성 방안과 함께 도전적인 기업가 현대 정주영 회장을 만나 세계 생산 5위의 현대자동차, 세계 1위 현대중공업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의 값진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자동차 고유 모델의 지평을 연 정부 관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업 리더십의 성공 실패 사례와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